저는 김영철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에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연구실을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를 위한 도시 분석이란 주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보다 앞서 저희 과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거기 건설환경학과에 도시 연구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크게 스마트 어반 시스템스라고 해서 도시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건축과 토목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했다면, 저희는 이런 전체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융합하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서는 기존에 구조공학, 환경공학, 그리고 교통공학, 그리고 지방공학 등등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지식에 대한 분야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로서 학과의 커리큘럼이랑 연구 분야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질런트 인프라스트럭처, 서스테이너블 인바이러먼트, 스마트 어반 시스템스, 에너지 인프라라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그 네 가지를 연구하는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속한 스마트 어반 시스템스 트랙 내에서는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제가 도시설계 연구실 또한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 환경 기획 연구실, 그리고 헬스 디자인 연구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연구실, 그리고 교통공학,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도시 공간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더 인간들을 위한 어떤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실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사이고요. 건축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설계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도시 설계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저기 있는 동안 저희 회사에서 송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로컬 아키텍트로 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옆자리에 있는 분이 해서 진행하는 것도 같이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를 공부하고 제가 교수는 홍콩에서 교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건축, 도시 설계, 건축 설계 관련된 연구랑 교육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해서 한 11년 만에 귀국한 것 같은데, 귀국을 해서 현재 카이스트에서 도시 공간 분석, 도시 설계,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를 가시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문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예로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설계도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 하는 설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실험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실험 가능성이 적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논문에 나오긴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도입됐을 때 도시는 어떤 공간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레인 수라든지 용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특히 오늘 아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관련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공간 분석을 하거나 형태를 만드는 어떤 제너러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 도시 공간 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 공간의 특성, 그게 사회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 경제적, 환경적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도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공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저희 연구실의 어떻게 보면 연구 철학이 어떻게 우리가 또 도시공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위한 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도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아마 말씀을 해달라고, 1시간 정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벌써 2020년이니까 벌써 좀 됐네요. 19년, 2000년, 2020년에 나왔던 논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도시 공간 데이터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돼서 좀 더 깊은 내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검색하시면 몇 가지는 오픈돼 있어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아마 학교나 아마 연구원을 통해서 그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결국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느냐. 특히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술들과 하는 거는 일단은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술에 의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그렇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토지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토지용이라는 것은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태가 바뀐다면 어느 순간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연구로 시작했던 연구입니다. 저는 사실 레코딩 돼가지고 유튜브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작권 없는 이미지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마 받으신 그 자료에는 없는 그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좀 뺐는데 그렇다고 이제 강연에서 빼긴 좀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거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자율주행차가 없어서 자율주행차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운전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하고 운전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죠? 그래서 점점점 그 이동 시간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실제 이 토탈 비이클 마일리지에서 전체 이 자동차가 이동되는 거리는 매우 많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기도 실제로 우리가 출퇴근하는 그 거리가 만약 길면 길수록 우리가 뭐 1시간 이상 운전한다면 운전하기 힘들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이동만 하고 있고 근데 1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거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선 거부감 그런 제약 조건이 아마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도 그건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아마 자율주행차까지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런 주행 보조 기능이 좋아진 걸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 요즘 고속도로에서는 딴짓을 해도 조금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이죠.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 저희의 한 개사가 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이렇게 포함한 지역을 진행을 했고요. 이 지역은 전체가 한 11,700 스퀘어 킬로미터, 그러니까 제곱 킬로미터 정도 되고 한 절반 정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대전에 살아서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지방의 차이는 잘 몰랐는데 지방에 살아보니까 이 한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구나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역을 정했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몇 가지 선택을 했는데 선택된 예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길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 당시엔 저희는 메이저 라우트를 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가장 주요 도로들을 데이터를 모았고 그리고 그 주요 도로들이 만나는 지점을 메이저 노드라고 해서 가장 중심점이 되는 그 교통의 중심점이 되는 것들을 그 라우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또 취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한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는 장소를 많이 좀 더 기존보다 더 편하게 할 것이다.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런 녹지 공간. 사람들이 좀 더 자연에 좀 더 가깝게 살고 싶을 것이 있다고 하니 녹지 공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녹지 공간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흰색이 녹지가 아닌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용도 지역을 해서 조닝에 또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주상 목록 비롯하여 농업, 상업, 녹지, 공업 그리고 공공공간 그리고 주거 그리고 사회복지 공간 그리고 빈 땅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 수도권 전체의 용도 지역 토지 특히 저희는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표현한 걸 랜드 유즈라고 해서 용도 토지 이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토지 이용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대략 비슷하죠. 서울 많은 경우가 이게 그 주거로 되어 있고 여기 중심 빨간 부분이 결국 상업 지역이 있을 거고 이쪽에 공업 지역들이 좀 모여 있는 이쪽 안산 쪽에 모여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지가 토지 이 가격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공시지가를 취합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등급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부터 낮은 10개 정도의 등급을 나눠서 표현해 봤더니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런 이제 강남역과 테헤란로가 있는 지역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종로 지역이 빨강에서 매우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 이제 쭉 내려가면은 분당 이렇게 있는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된 도시들이 비싼 땅값을 보이는 것 또한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좀 인덱스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녹지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또 접근성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각각 지역에서 거리로 구분을 한 데이터를 또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200m 바이 200m 셀을 만들었습니다. 200m 바이 200m 셀을 만들어서 각각 셀 안에 건물들의 연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 건물의 용도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용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그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존인 값이 있어 그걸 해도 좋겠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쓰고 있고 쓰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지역을 토지 용도 랜드 유즈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야 나중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개로 구분을 해서 만들고 전체 한 28만 개 정도 셀로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셀 하나의 속성값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토지용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 평가값들이 들어갑니다. 토지용에는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상업, 주거, 공업, 농업, 그리고 빈 땅, 그리고 변화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을 위한 시설들이나 녹지는 변화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일단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도로까지 거리, 그 주요 지점 결정점까지 거리와 토지 가격, 그리고 그 녹지와의 거리, 그다음 네이버드 이펙트라고 해서 뒤에도 설명을 저는 드릴 텐데 주변에 주변에 주거가 많을수록 더 주거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고 그것들이 거리에 따라서 영향이 다른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저희가 가져와서 썼던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각각의 예를 들어 하나에 보면 레지덴셜 주거라는 속성값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라우트 그러니까 주요 도로까지 거리는 A3 정도의 접근성, 지가는 L2, 뭐 그린 스페이스 거리는 E,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농업의 그런 효과값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각 셀마다 상업, 주거, 공업, 그리고 농업의 포텐셜 값을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얼마나 이 주변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각각 인자도 액세서빌리티, 프라이스, 그린, 네이버들 했을 때의 각각의 포텐셜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을 최대값을 찾아서 그것이 다시 변화되는 걸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셀에서 주요 거리와 주요 결정점까지 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서빌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 프라이스는 그 공개된 자료를 찾았고 녹지와의 거리는 이렇게 등급이 나눠서 각각 등급에 따라서 만나는 녹지를 계산해서 났습니다. 네이버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 거리에 따라서 각각의 영향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같은 경우는 가까울수록 높고 이 주거 같은 경우는 관만한 곡선을 띄고 있는 이런 값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계산하면 좋겠지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는 미국에 대해서 이런 도시가 확장됐을 때 영향값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바로 쓰기에는 좀 도시적 특성이 물론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하나의 그 예로서 이거를 가져와서 저희는 적용해서 작성했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토지용을 결정을 하고 아까 했던 200m 그리드 셀 내에서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는 게 토지용도에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포텐셜을 계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최대값을 찾아서 그 최대값이랑 현재 랜드 유스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재 거보다 크다면 새로운 용도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용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이니라는 사람이 그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Autonomous Driving and Urban Land Use를 해서 이 사람은 시나리오 베이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베이스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말을 설명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리제너레이티브 시티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퍼 모바일 시티 세 번째가 엔들리스 시티를 해가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는 시나리오 1과 2를 결정을 했고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경우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버스 좀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요 지점까지만의 거리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요 지점과 주요 거리까지의 액세시빌리티로 등급을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랜드 유즈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로 해서 결과를 냈더니 이 시나리오 1에 대한 랜드 유즈와 시나리오 2의 랜드 유즈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좀 차이가 보이긴 한데요. 이거를 가운데가 기존, 왼쪽이 시나리오 1, 우측이 시나리오 2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빈 땅들이 다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결국 없어지라고 했으니까 없어지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농업 지역도 많이 줄고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두 번째 시나리오 확실히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자율주행차를 더 쉽게 쓰게 된다면 더 많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같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커머셜이 첫 시나리오 좀 감소하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레지덴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저희가 또 디스커션을 나눴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율주행차를 더 많이 쓰고 더 쉽게 활용하게 된다면 멀리 있는 상업 지역을 더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슈퍼라든지 아니면 뭐 동네에 있는 그런 이마트보다 무슨 뭐 스타필드 같은 몰, 그죠? 그런 몰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것이고 오히려 그 앞에 있던 뭐 이게 작은 편의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되는 이제 슈퍼라든지 뭐 이마트 정도 되는 것들도 많이 감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이런 이동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면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더 넓은 정소에 더 큰 더 많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현재 사람들이 실제로 안 가고 더 집에서 주문하고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이때 연구할 때는 사람들이 상점이나 이동할 때 중요한 건 역시 자동차고 자동차에 변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뭐 요즘 상황에 다시 도입하고 이걸 모델을 바꾼다면은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당시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좀 도시를 분석한 연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술로서 좀 발전해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도시 공간이라는 거는 지금 보이는 그 그림처럼 여기 보면은 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건물도 있죠.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육교나 이거는 이제 뭐 오버브리지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안내나 이런 전등 사인 그 폴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도시 공간이죠. 사람들은 이 도시 공간을 분석을 많이 하려고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경관 분석이라든지 시각 내가 뭐 뷰가 닫히지 않았는지 이렇게 막 건물 막 닫혀 있으면 답답하니까 어떻게 좀 뚫어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서 뷰 쉐드라든지 아이소비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즉 한쪽에서 가서 이렇게 뚫린 공간이 있는 거랑 이게 닫힌 공간이 있는 거랑 이렇게 뚫린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더 뚫린 공간이 있는 것들이 더 시각적으로 열린 것이고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5D 데이터 쓰면 주로 이제 2차원 데이터를 씁니다. 2차원에서 건물이 있겠으면 건물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보면은 왼쪽에 두 개는 제일 낮은 거 두 개고 가운데 두 개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거고 제일 오른쪽은 둘 다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평면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둘 다 긴 두 개, 아파트라 치면 아파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 값은 똑같습니다. 보통 2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2차원의 열린 공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이를 더 끊는다든지 그래서 뭐 무릎 높이에서 사람 눈 높이 뭐 높이 해가지고 각각에서 비교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세 번 나눠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2차원적으로 분석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역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차원의 시각을 포함하는 이런 반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영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도시 공간을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쭉 하고 거기에 특정 위치를 잡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어디가 열리고 닫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뭐 뷰월드라든지 이런 데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춰져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가 어디가 시각이 열리고 어디 닫히고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 공간이라는 것들은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육교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뭐 안내판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기서 만들 때는 대부분이 건물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분석하기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실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연구의 목표가 전체 보면 그 되는 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정말 100%
도시 공간을 다 이직하는 거냐라고 말하기는 조금 뜰 수도 있는 상황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학과의 어떤 교수님이 어, 정밀지도 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를 위한 여기 보이는 게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슬램이라고 해서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밀지도, 고해상 HD 맵이라고 하는 고해상도 지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위에 있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아시겠죠? 이거는 라이다라고 해서 레이더가 아니고 라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레이저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걸 가지고 공간을 다 읽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공간이 정확한 게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니 내가 이 도로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로를 이렇게 쫙 다니면서 스캔합니다. 도로를 스캔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막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건물 스캔되는데 이거 뭐 쓸 수 있는 거 없나요? 그래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 공간이고요. 요거를 그 라이다로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포인트 하나하나 각각의 이제 그 점들이 이렇게 반사된 것들이고요. 거기 보면 여기 나무도 있고, 그죠? 아까 지나갔던 그 보행교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그죠? 여기 이 가로등도 있고, 여기 보면 건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그 공간을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고요. 이게 빨간 거나 파란 건 높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이처럼 거리를 지나가면 스캔하면 옆에 있는 건물들과 자동차, 움직이는 물체들, 나무들 등등이 다 스캔이 됩니다. 아주 좀 많이 범용화되어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저 연구실에서도 그러니까 모바일 라인이 아니고 이게 고정형으로 해가지고 공간 분석할 때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 과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색도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건물이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좋겠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할 수 있다. 앞에서 봤듯이 3차원 공간을 분석을 하려면 3차원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 갖고 3차원 공간을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던 진행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에 라이다를 통해서 스캔했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노이즈도 있고 막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데이터를 쫙 취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매우 용량이 큰 데이터고요. 실제로 쓰려면 저희 용도에 맞게 디스케일링하고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점 여기 보면은 하이스트 뷰잉 리미트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오 면적을 계산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 짧게 쪼갠 면들을 만들고 그걸 전체를 합산을 하면은 결국 그 지점에서 360도 보이는 전체 시각 영역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3천 센서를 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스트 뷰잉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3천 공간을 만들고 3천 공간을 가지고 형태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고요. 보시면 조그만 데 보면 여기에는 이게 공간이 닫혀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보면은 여기 건물들이 있어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건물이 막혀서 여기는 저희 전체 3차 시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려진 영역들을 빠지게 되는 이런 영역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제 공간에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 공간을 막 건물을 세웠다 부었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일단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그 모델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주변에는 걸 가지고 바탕을 둬서 건물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A 지점을 보시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두 개의 녹색과 보라색이 있는 건물을 낮췄습니다. 낮췄더니 그 A 프라임 요 지역이 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값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 높은 값이고요.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요 B 지점, B 지점은 여기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의 좁은 골목입니다. 매우 보이는 영역이 좁겠죠, 그죠? 시각 영역이 매우 좁은 영역인데 이거를 확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넓게 보이는 걸로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처럼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변화시켰더니 각각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되게 효과적으로 3차원 공간의 연리고 받침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전체 볼륨의 크기라든지 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자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저희가 또 이제 확대를 해서 이런 레이저 스캐너를 어딘가 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릿 세이프티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뭔가 이 물체나 변화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 위험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인식해 찾아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20도, 60도, 30도의 각각의 속도에 따라서 달리되는 이 보여지는 거리와 면적을 서로 다르게 속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간정을 하고 또 세 가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물체를 찾은 다음에 그 물체 간의 변화를 찾아봤습니다. 즉 내가 120도에서 짧은 거에 보이는 물체 개수와 좁고 멀리 있는 것에 보이는 것의 물체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좀 지정을 했던 연구입니다. 저희는 이게 판교 데이터가 있어서 판교 데이터를 썼고 여기 보면 이게 판교고요.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도로를 다니면서 그 판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던 체크했던 그 값들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각각 길이 나오고 주변에 건물들이 인면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요걸 만들기 위해서 측정된 포인트들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저희는 요 각각 포인트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의 변화에 따라서 물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걸로 어떤 도로 운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몇 가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색깔들이 변화되는 거, 계속 이 위험하다는 지역, 이거 변화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위에 구조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보행교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이 보여지는 영역이 확 변하겠죠. 갑자기 이만큼 보이다가 지나간 순간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겠죠. 그런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건물들이 있다 없어지는 또는 쭉 가다가 이런 게이트들이 나타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이해가 되죠. 비슷한 것들이 가다가 갑자기 게이트를 쓰면서 이게 확 열어지는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화돼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운전자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런 보행도가 새로 생기는 것들 위에 지나가는 구조물이라든지 갑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이 확 열리는 공간들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했던 이것들 이렇게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운전자 안전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연구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1시간 안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그 녹지의 접근성을 좀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녹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뉴욕 맨하탄의 이 비싼 땅에도 센트럴파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녹지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어떻게 계속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연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적, 또 사회적, 계급적에 따라서 녹지가 불균등하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삶에 여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녹지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정도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특히 한국은 아직은 이렇게 인종에 대한 이슈가 크진 않는데 인종에 따라서 또한 녹지를 활용하는 거는 접근이 되게 다르다라는 그런 연구도 또 있고 또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녹지 면적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이 녹지 도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된다. 즉 녹지가 많을수록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도시 내에서 그런 연구들을 또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서울도 뭐 녹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동이어서 뭐 녹지가 없는 지역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널리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나무 공원, 조그만 공원부터 조그만 나무들 그리고 가로수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로수들이라든지 벤치 앉아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끔씩 이렇게 나무 하나라도 있어서 녹지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녹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NDVI 지수를 활용합니다.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해가지고 그 인공위성 사진 그중에 RGB 그리고 인프라 그 적외선이 있는 4채널을 이용해서 그 녹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판단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녹지가 얼마큼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쉽게 여러분 GIS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인디비아에 알고 보시면 요거는 샌프란시스코고 보시면 여기 안데시페 이게 뭐 골든게이트 파크도 있고 여기 이제 골든게이트 브릿지 지나가는 여기도 녹지가 있고 밑에도 녹지가 있고 이런 등등 그죠? 이런 녹지가 있는 거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기도 녹지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NDVI 분석한 결과이고요. NDVI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이처럼 아까 앞에서 보이는 위성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녹지것보다 실제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녹지가 어디에 더 강하게 진할수록 더 높은 녹지의 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녹지가 있는 걸 이렇게 분포되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는 쉽게 여러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바운드를 써서 했는데 여기는 주요한 것들 또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찾아지는 것 또한 여기 조그만 공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NDVI 되게 퍼플리하게 쓰고 있고요. 정말 지금도 저도 이거 말고도 다른 연구할 때도 이게 이 녹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봤던 게 좀 뭐가 있냐면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녹지가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쓸 때, 가장 접근을 할 수 있을 때에 녹지가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지를 평가하는 걸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고 그 녹지를 실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단 NDVI 결과값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던 게 뭐냐면은 도시 내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 도로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도로 내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라고 판단을 해서 도로 네트워크를 가져왔고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모델은 결국 accessibility라고 우리가 판단을 들었던 거고 accessibility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거리와 가중치로서 그 판단이 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어, 녹지가 크면 클수록 그린 인덱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NDVI 값이 크면 클수록 녹지가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녹지가 거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접근하기 쉽겠죠. 거리에서 더 가까울수록 더 높은 값이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저희가 뭘 봤냐면은 이 도로의 위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로를 걸어 다닐 때 어디가 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어디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폴로지라는 그 값과 그 도로의 네트워크의 값을 녹지의 배로 나누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 되는 값을 만들어서 이런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포인트 각각의 이제 NDVI에 의해서, NDVI는 결국 위성 해상도에 따라서 NDVI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30m짜리 해상도고요. 30m 해상도는 사실 이렇게 도시 블록 전체이기 때문에 NDVI 전체 하기는 좀 저희가 보는 이런 사람의 거리에 따라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저희는 뭐해서 이 당시에는 뭐랬냐면은 1m 해상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1m 해상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에서는 공개는 안 돼 있고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데이터 쓰는 사람들 모두 지문 인식해 써야 되고 등등등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또 다른 말씀 5m 해상도가 있는데, 저희 이 당시 1m 해상도를 해야 사람이 접근하는 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m를 썼고, 1m의 위성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 한국은 데이터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서 1m짜리 해당되는 데는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뒤에 뉴욕도 있는데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지만 녹지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는 방언을 했고, 네트워크 밸류는 저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트니스 값들이 있습니다. 센츄리티 값이 있습니다. 비트니스 센츄리티 그리고 크로스 센츄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스페이스 인텍스라는 이론에서는 초이스 밸류, 인티그레이션 밸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갖고 있는 지수의 의미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트니스 센트리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디가 가장 주요 길이 되는가,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쓰는가에 대한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클로스 센트리티 또 인티그레이션은 어디가 공간이 제일 얕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녹지 값과 녹지와의 거리 그리고 네트워크의 밸류, 요거를 고려한 인덱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평가했더니 이런 공간 접근성을 봤더니 요 지역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요런 지역들은 조금 이렇게 외져가지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이걸 활용했고요. 물론 인티그레이션 밸류, 크로스 센트리티, 초이스 밸류, 비트 센트리티 두 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NDVI를 가지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그리고 R400이랑 400m, 반경 400m, R800 반경 800m, R1600은 반경 1.6km를 보행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 보행에 따라서 그 주요한 녹지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 전체에서 봤을 때랑 이 보행에 따라 보는 게 좀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비주얼라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방법 바꿔봤더니 이 전체로 하는 거랑 이게 보행을 해서 봤더니 이것들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전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보행을 보면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다시 본다면은 이게 이제 NDVI 결과로 기존에 하는 분석에 대한 결과 값이고, 요거를 각각의 보행 거리를 고려했을 때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밸류를 썼을 때의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다면은 그걸 좀 다시 아까 새로 바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본다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입니다. 즉 우리가 위성 사진이나 지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녹지가 많았던 뭐 골든게이트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의 보행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봐서 반성을 했더니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하다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걸 좀 봤더니 A는 이게 포레스트라 해서 이게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고 B는 워싱턴 스퀘어들이 이렇게 있는 롬바드 스트리트가 있는 되게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이 가고 하는 것이고 C 같은 경우는 이 뭐 페인티드 레이디를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 되게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녹지와 주변에 이렇게 주거지 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해보니까 기존에는 큰 녹지들이 중요하다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많이 접근하고 평소에 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녹지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뉴욕시에도 확대를 해서 적용했는데 범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위성사진 위주로 범위를 한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전체와 고행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게 센트럴파크이죠. 센트럴파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양도 크지만 주변에 잘 도시랑 연결이 있어서 중요한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죠.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A, B, C 지역이 또한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걸 봤더니 여기도 그런 주요한 어떤 이 로컬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많이 고려되는 그런 녹지 공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제 이 연구 이걸 가서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도시 내 녹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관리를 해야 되고 향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물론 더 많은 지역 잘 구성된 공원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우선적으로 실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우선하여 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녹지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석할 수 있는 위계를 제안을 해줬고 실제로 이거를 도시 내 녹지를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녹지를 분석하는 방법 이것만 이처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요한 지점부터 버퍼를 활용해서 버퍼에 포함되는 범위나 횟수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처럼 저희는 이런 도시 공간 내의 녹지를 평가하는데 그 녹지 단순한 양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들이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더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더 확인할 수 있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향후 지금 참여하고 다른 과제에서 결국은 이 도시의 녹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온실가스 흡수원이죠.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녹지를 어디에인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런 도시 공간의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다면 그거에 대한 위계를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을 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를 더 녹지를 더 관리를 잘하고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또 연구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왔을 때 과연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도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도시라는 거를 필요한 어떤 하나의 공간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중심하여 분석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너무 많은 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다시 공간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쇠퇴 지역에서 그 건물과 관련된 여러 인구 데이터 같이 합쳐서 어디가 더 취약한 지역인지 위험한 지역인지 위험성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새롭게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도시에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고 있고
또한 더 나가서 저희는 실제 도시 설계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 기본 계획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분석해서 적절한 공간을 찾고 거기 적정 공간을 제안을 하고 하는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얘기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도시 데이터입니다. 그게 공간 데이터이면서도 환경 데이터이면서도 그리고 구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얘기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활용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런 연구를 하려면 수원에 있는 국토지 정보 정확히 이름이 뭐냐? 수원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본인은 내 연구로만 쓸 것이고 연구한 이유는 뭐 하지가 않겠어서 CD를 이렇게 하고 한 장당 몇만 원쯤 해서 제 기억으로 몇 배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공공정보 포털에 다 오픈돼 있고 실전에 가서 클릭 몇 번이면 다 공짜로 웬만한 데이터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데이터는 연락을 해서 뭐 공공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하면 실제로 또 줍니다. 물론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 와서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걸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 데이터를 알려면은 뭐 요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 데이터죠. 통신 데이터는 아주 비쌉니다. 그죠? 그런 거 데이터는 사실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동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신사에서 50m 정도의 해상도로서 사람들 이동 인구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팔아야 되고 점차 이렇게 데이터 갖고 있는 그 기관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저는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데이터를 잘 축적해두고 잘 만들어두면 제가 학생 때는 돈 주고 사야 됐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학생들은 더 쓸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연구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일이 하나씩 더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어떤 모델을 세운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기존에는 어렵게 알았던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이 되어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제 정책이나 그런 계획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더 원천적인 연천 기술이 표현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아직 좀 많은 좀 갭이 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기존에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마포구청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 마포구청 내 산하에 있는 그 학생 초등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다고 합니다. 설문을 할 때 저희랑 같이 해서 그러면은 이왕 설문을 하니 도시의 안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등하교 하는데 그쪽에 안전한 곳, 위험한 곳, 좋아하는 곳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제 기억으로 한 3,000명인가 2,000명 정도 의 학생들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고 나타냈는지를 학생들이 먼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경찰청을 갔습니다. 마포구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서는 각각의 범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개가 한국은 안 돼 있습니다. 결과만 대략 이렇게 불러하게 되어 있는데 가서 우리 이런 거 하는 거고 실제 로 데이터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아니 로 데이터를 우리가 오픈할 건 아니다. 대신 이제 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들을 실제로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도움을 받아서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학생들 특히 이제 저희 초등학생들이 보이는 위험 지역과 실제 범죄 지역이 비슷한 지역도 있지만 좀 아닌 지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무조건 범죄가 발생되는 것 위주로 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 또한 그런 이제 같이 이 경찰서의 순찰 구역에 포함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 거고 또한 저희가 함께 CCTV 위치도 같이 확인했거든요. CCTV 위치도 같이 확인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곳 또한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연구 또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더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어반 클래스 녹지 분석 방법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GIS 상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게 그 해상도의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해서 저희도 파이썬 별도의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했더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국은 대용량 데이터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DB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있어야 되고 DB를 얼마나 잘 구축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DB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구축된 DB를 더 많이 활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입니다. 제 연구실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이 있는 곳이고 학교에서 제일 뷰가 좋은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구 열심히 하고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